반갑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 되었으니까 우리 앉아서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두 번째 시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진화론의 비밀을 파헤치다. 주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진화론의 이 가면을 벗겨가지고 이 가려진 진짜 본 모습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아보자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를 보면 이런 질문으로 서두를 시작해요. 나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이었을까? 나 땡땡땡은 오래전 네 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서 시작된 나. 머나먼 과거, 지구에 처음 생긴 최초의 세포로부터 이어져 온 존재이다. 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과거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자. 지금의 나, 16년 전의 나, 20만 년 전의 나, 46억 년 전의 나, 138억 년 전의 나. 내 존재의 뿌리를 빅뱅 이후에 별들의 이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원소 물질에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소단어 제목이 무엇입니까? 별에서 온 우리. 뭔가 제목이 좀 시적이고 좀 멋있죠? 그런데 이 단원 목표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단원을 공부하게 되면요, 생명체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가 별에서 생성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와 생명의 역사가 우주 역사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단원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기원을 빅뱅 이론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너 자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빅뱅과 관련지어 잘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면 내가 너에게 점수를 잘 줄게. 높은 점수 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나라는 존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정체성을 이 빅뱅과 관련지어 설명하도록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 제목이 뭐라고요? 별에서 온 우리.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리고 빅뱅 이후에 생명의 기원. 이 생명의 탄생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에서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뭐에 의해 일어났고요? 화학 반응에 의해 일어났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즉 생명은 뭐의 결과라는 것이냐면 물질의 화학 반응에 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나 어떤 계획, 목적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이 반응하면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배우고 있는 것이죠.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단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진 이후에 수십억 년에 걸쳐서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의 이 과정을 거쳐서 수백만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진화되었고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어디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시간에 가르치고 있습니까? 과학 시간에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마치 100%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과서로 배우고요. 또 그것을 외워서 시험도 보니까 우리는 사실처럼 여긴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잘 연구하고 또 검증을 해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책에 써 있을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학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성경과 그리고 이 교과서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우주의 기원 그리고 생명의 기원, 한마디로 그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주의 기원으로 진화론자들이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근거 무엇입니까? 빅뱅 이론이요. 맞습니까? 네, 다 들어봤죠? 빅뱅 이론. 네, 그 빅뱅 이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라는 존재,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이것은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과학교과서가 가르치는 우주의 기원에 관한 서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빅뱅과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고온, 고압, 고밀도 상태의 우주가 생겨나 무서운 속도로 뭐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팽창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이 교과서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한 바가 있겠지만, 자, 보시면 끝에 시작했다, 생겨났다, 이루었다, 가득 차 있었다, 결합하였다, 만들어졌다. 전부 서술이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것은 아주 먼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네. 자, 관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없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 또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가정에 의해서 이 가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추론할 뿐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빅뱅 이론이 어떤 전제를 깔고 시작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916년 아인슈타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할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네. 자,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중력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있었죠? 누굽니까? 네, 뉴턴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뉴턴은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이에요. 네, 우리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 뉴턴을 기억하시죠? 그런 그림 본 적 있을 것입니다. 네, 커다란 이 질량체들이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뉴턴은 그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한 300~400년 후에 이 아인슈타인이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그동안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공간이 하나이고 물질처럼 휘어지는데 질량이 큰 물체는 더 많이 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큰 보자기가 있다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큰 보자기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보자기 위에다가 큰 볼링공이 있죠. 예, 볼링공을 올려놓고요. 또 그 옆에다 테니스 공도 올려놓고 또 그 옆에다 탁구공도 올려놓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디가 더 푹 들어갈까요? 어떤 공? 볼링공 올려놓은 자리가 푹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푹 들어가다 못해 그 옆에 있는 테니스 공이나 탁구공을 어떻게 될까요? 끌어당기겠죠. 이처럼 행성과 행성이 서로 이 잡아당기는 힘, 바로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량체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지면 그 휘어진 공간으로 물체가 떨어져요. 그걸 자유낙하라고 하는데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에게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자, 볼링공을 중심으로, 저 큰 공을 볼링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볼링공을 중심으로 테니스공도 떨어지고 탁구공도 떨어져요. 자, 이렇게 다 떨어지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몽땅 하나로 뭉쳐지게 되죠. 근데 왜 우주는 다 수축해버리지 않고 현재도 이렇게 전체를 잘 돌고 있을까? 각기 제각기 이렇게 궤도 운동을 잘하고 있을까? 어떻게 우주는 이렇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아인슈타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때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인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에게 그 아인슈타인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선생님, 계속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힘이 있다면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미는 힘이 뭐냐면 우주가 원래부터, 그 말은 시작부터죠, 밖으로 팽창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축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시공간이 그냥 원래부터 팽창했다라고 가정하면, 시작부터 팽창했다라고 가정하면 그 팽창하는 힘이 미는 힘이 되어서 이 수축하는 힘을 상쇄시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그게 균형이 이루면 존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원래부터 이렇게 팽창했다는 것을 가정을 거꾸로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 자, 광대한 이 우주를 거꾸로 과거로 돌리면 우주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한 점으로 모여질 때까지 수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빅뱅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한 점으로 수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프리드만은 여기에 이제 가정을 하나를 더해요. 하나를 더 가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됩니다. 이 빅뱅 이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주는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어서 어느 방향으로 보든 모두 같아 보일 것이라는 이 가정을 도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프리드만은 왜 중심이 없는 이 우주를 가정했을까요? 자, 예배당에서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일반적인 공간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공간입니까? 특별한 공간이죠. 이 예배당을 설계한 사람이 이 강단을 이곳에 설치하겠다고 뭘 했을까요? 처음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설계하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갑자기 정중앙에 이렇게 탁 위치해 놓이는 건 아니에요. 뭘 생각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했냐면 청중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을 또 정중앙에 놓아야 하고, 그리고 또 강단을 조금 높여서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설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주의 중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뭘 해야 합니까? 설계하고 계획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창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누가 계시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절대 중심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이 가정을 한 것입니다. 프리드만이.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가정이에요.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빅뱅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어디서 보나 다 똑같은 우주, 균질하고 등방한 우주다.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왜요? 설계된 것이 아니니까. 중심이 없어야 하고 가장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빅뱅 이론, 이것은 우주가 팽창했다는 것을 증명한 이론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팽창하고 있다는 이 가정, 이 가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한 이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원래부터 팽창해왔다는 것을, 시작부터 팽창해왔다는 것을 누가 검증할 수 있습니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우주의 중심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다는 것을 누가 검증할 수 있나요? 네, 그런 전제들은 검증할 수가 없어요. 우주 밖에 나가서 이 우주 전체를 봐야지만 알 수 있겠죠. 검증할 수 없는 전제들입니다. 네, 프리드만은 이 가설을 통해서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 팽창 이론, 이 팽창 우주론 방정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네, 즉 빅뱅 이론의 출발은 프리드만이 이 두 가지 가정에서 출발한 것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수학적 도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지만 그 방정식을 푸는 전제에 우주가 원래부터 팽창해왔다. 그리고 우주에는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다는 이 검증할 수 없는 가설, 가정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 빅뱅 이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빅뱅 이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다음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자들이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색 편의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이 지구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자, 이걸 눈으로 관찰했을까요? 네, 물론 눈으로 관찰한 것이 아니에요. 은하들이 보내주는 빛이 있어요. 빛. 그 빛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다 파장이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 적색, 붉은색이 편, 한쪽으로 치우친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다 해서 적색편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보내주는 이 빛을 스펙트럼으로 펼쳐보면 빨주노초, 파란보, 오색빛깔, 무지개 색깔이 됩니다. 근데 이 빨주노초, 파란보 외에 중간중간에 어떤 선이 보이는가요? 어떤 색선이 보이죠? 검은색 선이 보이죠? 이 선을 흡수선이라고 그래요. 태양의 주성분이 무엇입니까? 태양이 뜨겁죠? 폭발하죠? 수소입니다. 수소. 이 수소라는 원소가 방출하는 빛 중에 수소가 흡수하는 빛이 있어요. 그 수소가 빨아들이는 파장대만 빠져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하들이 보내주는 빛도 이 흡수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하들이 보내주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태양과 같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실제 관찰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 근데 이 적색 편의 현상을 왜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이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도플러 효과의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구급차 사이렌 소리 다 들어봤죠? 자, 구급차가 저 멀리서 선생님에게 다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음이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에게는 높아지게 들리죠? 네, 그것은 파장으로 본다면 파장이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반대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이 낮아지죠? 그것은 파장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빛을 내는 물체가 이동하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파장이 좁아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파장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은하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이 지구로부터 그 은하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질문을 던졌어요. 네, 해석해 보십시오. 이걸 잘 말씀을 이해했다면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은하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우리로부터 그 은하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이야기 들렸어요. 멀어지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멀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파장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네.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주가 프리드만은 원래부터 팽창하고 있다고 가정했죠. 그런데 실제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자들은 이 적색 편의를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로 본 것이에요. 자, 허블이라는 과학자 아시죠? 허블 망원경 아시죠? 네, 이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이 적색 편의 현상을 더 연구를 깊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멀어지는 속도가 먼 것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로부터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이죠. 은하의 거리와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은하와 우리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맥광년 저 별은 맥광년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우주의 은하가 한쪽으로만 있나요? 지구를 중심으로? 아니요. 지구를 중심으로 전 공간에 있죠. 맞습니까? 네, 전 공간에 은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구가 어디에 있어야만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이런 관찰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한쪽 방향만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럴싸했는데, 그런데 전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만 합니까? 중심 부근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자들,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뭘 인정하는 것입니까? 설계자, 그렇죠? 계획과 설계되었다. 결국은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가장자리도 있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진다는 이 관찰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이 필요했어요. 우주의 모양. 물론 눈에 볼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은 그 모양을 했는데 절대 중심은 없어야 되고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는 우주의 모양. 프리드만의 이 가정과 실제 관찰된 사실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모형. 그래서 생각하는 모양이 바로 이 풍선 껍질 모양입니다. 모형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4차원 우주를 보이는 형태로 모형을 만든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풍선, 불지 않은, 처음 풍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그라미가 이제 은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입으로 한번 불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풍선이 팽창할수록 그 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하들의 거리가, 동그라미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네, 중심이 없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하들은 계속 멀어지게 되죠. 네, 설계가 아닌 우연히 스스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가 꼭 이런 풍선 껍질 모양이어야 합니까? 우주가 이런 모양이라고 검증할 수 있나요? 네, 검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주 밖에 나가가지고 그 구조와 모양을 볼 수 있지 않는 한 이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모양이 어떤지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적색 편의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이거 갈수록 어려운 용어들이 갈수록 나옵니다. 이것도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처음에 빅뱅 했을 때, 터졌을 때, 이 대폭발 직후 엄청 뜨거웠겠죠? 맞습니까? 네, 엄청 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38만 년이 되었을 때, 네, 그 상태에서 계속 팽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팽창하고 있는 우주.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 공간에 남겨진 이 고온의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싸늘하게 이제 식어가요. 그리고 극저온의 전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 빅뱅 우주론자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60년대에 와서 두 명의 과학자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우주 모든 방향에서요, 수신되는 이상한 전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빅뱅 우주론자들은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측했던 그 전파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를 뭐라고 명칭했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우주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넓어서 은하들과 어떤 행성과 행성끼리 서로 열교환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점은 조금 높은 온도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점은 조금 낮은 온도를, 아주 낮은 온도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어떤 편차요? 온도에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관측하기 위해서 코비라는 인공위성을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온도, 그 전파 온도를 정밀하게 더 측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코비라는 위성이. 그리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위성을 또 쏘아 올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또 더 업그레이드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이렇게 관측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세밀하게 측정된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 결과 우주 공간의 온도가 2.725K라는 것을 알게 돼요. K도 온도 측정 온도 단위인데 2.725K. 자, 이렇게 세밀하게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자신들의 예측이 맞을 것이라고 이 빅뱅 우주론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심각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보면, 자, 이 별하고 저 별의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했더니 10의 마이너스 5승.
소수점 5째짜리까지 온도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온도가 우주 모든 방향에서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만 분의 1도까지 온도가 같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온도하고 저기 사람이 좀 없는 저쪽 온도하고 그리고 저기 방송실 저기 이렇게 장비들이 좀 뜨겁게 하는 온도. 자, 이걸 여기 이 공간에서도 각 지점마다 온도를 재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같을까요? 아니죠. 아마 이 공간 안에서도 온도를 재면 0점 몇 도씩 조금씩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이 이 정도의 공간입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우주입니다. 스케일이 우주예요. 우주. 이 우주 온도가 어디까지 갔다는 것입니까?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소수점 5째짜리까지 그들이 예측했던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죠. 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온도가 균질하려면 열적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균일한 온도를 이루려면 끊임없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돼요. 이걸 열적 상호작용, 열교환이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야 온도가 같아지는데 제가 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 손 온도가 있죠? 온도를 측정하면 온도가 측정이 됩니다. 자, 제 손하고 우리 여기 시원이 제 조카인데 시원이 손하고 제 손 온도하고 서로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시원이 어떻게 하면 될까? 예? 손을 잡으면 돼요. 제 손 잡고 계속 좀 시간을 경과되면 서로 어떤 교환이 이루어집니까? 열 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손 온도가 서로 같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이쪽과 저쪽, 저 반대쪽 온도가 같아지려면 끊임없이 서로 열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 별에서 저 별까지 가는데 10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억 광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00억 광년. 그럼 한 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2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해도 빅뱅이 말하는 우주의 나이가 아까 몇 억 광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138억 광년의 나. 그래서 빅뱅 우주론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나이 138억 광년. 그 138억 광년 안에 우주 이쪽에서 저 반대쪽까지 왕복할 수 있나요? 200억 광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우주의 나이를 몇 천억 광년으로 더 늘리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주 전체 온도가 이렇게 같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이론의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자, 원래는 빅뱅 이후에 점진적으로 팽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이 우주 전 공간의 균일한 온도 분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하지 못해요. 너무나 먼 거리, 서로 열적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측정해 본 결과 그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서로 균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열적 교환을 할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초기에 빅뱅 이론이 아니라 빅뱅 이후 초기, 그 초기에 뭐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세웁니까? 급팽창,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또다시 뭘 세우고 있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실험적으로
검증된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또 가정을 쓰고 세우는 것입니다. 또 가정.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뭘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가정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을 세웁니다. 급팽창. 그래서 우주의 시작에 아주 작았던 우주가 이게 10의 몇 승이요? 네. 몇 승? 마이너스 35승에서 마이너스 32초 사이. 자, 1초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찰나라고 그래요. 찰나. 네. 또 순식간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찰나에, 이 순식간에 갑자기 빛의 속도에 수십억, 수조 배로 확 커지는 뭐가 일어났다고요? 급팽창을 하였다는 또 가설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작았을 때 갑자기 확 커진 다음에 천천히 팽창했다는 인플레이션 구간을 따로 설정한 것이죠. 그때만 부피가 갑자기 10의 129승배로 확 커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MIT 공대의 앨런 구스라는 과학자의 수학적 해결책이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열적으로 균일했던 우주 공간이 순식간에 커지면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주 공간 전체가 균일한 온도 분포를 하게 되었다. 네, 그럴싸하죠? 자, 이제 이렇게 이 가정을, 급팽창 이론을 가정을 세우면 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과학을 배운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다 과학 시간에 과학을 배운 학도들로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과학도답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이게 맞는지. 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자동차가 한 100km의 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우주가 그 순간 갑자기 급팽창을 하다가 확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자, 제가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휴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작은 우주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주. 자, 이것을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졌죠? 예. 네, 우주가 찢어져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우주가 찢어져 사라지기 전에 멈춰야 돼요. 어떻게 멈춰야 돼요? 아주 부드럽게 멈추지 않으면 우주는 찢어져 버렸을 거예요. 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또 급팽창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우주가 딱 그 찰나의 순간에만 어떻게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멈췄는지, 또 어떤 힘으로 빛의 속도의 수십억 수조 배로 우주 공간을 팽창시킨 것인지, 네,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질문이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천체 물리학자인 권준혁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물리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론이 뭐에 머물러 있다고요? 가설에 머물러 있다. 가정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급팽창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실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불가능하죠. 단지 수학적인 이론으로만 시도될 뿐입니다. 무한한 팽창을 가정하고 시작된 이 빅뱅 우주론은 급팽창이라는 가정을 다시 도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 팽창을 주도하고 어떻게 팽창 속도가 급변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빅뱅 우주론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또 다른 새로운 가설들을 도입합니다. 그 결과 검증할 수 없는 가정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론인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빅뱅 이론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역학 제1, 2 법칙을 위배하는 문제,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 우주의 밀도와 편평도 문제, 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문제 등 이 빅뱅 이론은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나온 이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과학자들도 이 빅뱅 이론에서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이 급팽창 이론의 초기 설계자 중에 한 명이었던 폴 스타인하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는 언제나 뭐였을 뿐이다? 가설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 안에서도 양자 중력의 이해 내에서도 빅뱅이 실제 사건인지 알 수 없다. 이는 단지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가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뭔 말입니까? 빅뱅 이론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주의 시작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 2004년에는 38명의 천체 물리학자들이 과학자 집단에게 공개 사안을 보냅니다. 이것이 그 공개 사안인데 빅뱅 이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사인하라는 것인데 처음에 229명이 1차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학자 집단에 이 공개 사안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빅뱅 이론은 우리가 전혀 관측한 적이 없는 가상적인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가상 물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문학자들의 관측과 빅뱅 이론의 예상은 치명적인 뭐가 생깁니까? 모순이 생긴다. 빅뱅 이론처럼 이론과 관찰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계속 새로운 가상의 물질들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다른 물리학에서 없다. 이것은 빅뱅 이론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심을 품게 한다. 자,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 사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과학자 몇 명이나 사인했습니까? 자그마치 548명이 자기 소속과 자기 이름을 밝히고 사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의 기원,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사실로 주장하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생명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그림을 생물의 개통수라고 합니다.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를 보면 지구에서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났다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지구와 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여, 이 말은 결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보았듯이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역사적 사실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세포 하나가 이렇게 다양해져서 인간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이처럼 이 생명의 기원, 이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물질의 화학 반응에 의한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물질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스탠리 밀러의 실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이후에 교과서나 영화 또 다큐멘터리, 우리가 또 박물관을 방문하면 이 박물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마치 원시지구의 바다에서 마치 최초의 세포가 자연 발생한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 정말 이 실험이 무기물에서 세포가 자연 발생했음을 과학적으로 진짜 증명한 실험이었을까? 따라서 이 실험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요, 이 진화론의 핵심을 다루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밀러의 실험 장치입니다. 밀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 보려고 했을까? 진화론이 성립하려면 최초의 생명체, 이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생명체가 자연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진화론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런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 이것을 실험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물에서요, 유기물을 합성하는 실험을 시도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실험 결과 무엇이 생성된 것을 보았습니까? 밑에 뭐라고 빨간 걸로 네모되어 있죠? 아미노산이라는 유기물질이 생성된 것을 실험 결과로 내놓은 것입니다. 과학계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 인해서. 드디어 무기물에서 세포를 구성할 수 있는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진화적인 생명의 기원을, 이 생명의 시작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아주 교과서에, 과학계에서 난리가 나고 이것을 과학 교과서에 이제 실어서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밀러의 실험이 과연 그것을 입증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밀러는 먼저 실험장치 안에 있는 공기를 모두 빼내고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플라스크 안에다가 플라스크 안에 있는 그 물을 끓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원시대기를 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분을 이 실험장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떤 성분을 넣습니까? 네모칸에 메탄, 수소, 암모니아 가스. 그리고 그 플라스크 안을 이 유기물이 합성되기에 적절한 온도인 200도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고전압을 방전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번개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도록 설계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혼합된 4가지 물질, 아까 물을 끓이면서 나온 수증기와 그 당시 원시대기를 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분인 메탄, 수소, 암모니아를 전류가 흐르는 전극 사이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생성된 화합물이 곧바로 자신이 설계한 어디를 통과시켜요? 냉각 장치를 통과시켜서 냉각을 시킵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간 계속해요. 자, 이때 냉각된 액체가 농축되기를 기다렸다가 분석해 보니까 거기서 유기물인 아미노산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실험 장치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주 자연적인 상황인 것 같은가요? 아니면 굉장히 인위적인 상태인가요?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실험을 설치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아니죠. 굉장히 인위적인 실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유기물인 아미노산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연한 기회에 아미노산이라는 이 유기물이 생성되었다면, 자, 오랜 시간이 흐른다면 아미노산들이 조립되어서 단백질이 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조립돼서 DNA, RNA도 될 수 있다. 이것이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과학적인 상상의 날개를 펼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실험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먼저는
원시죽의 대기를 정확히 반영한 실험이었을까요? 네,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원시 대기는 밀러가 생각했던 메탄, 수소, 암모니아 가스가 아니라 질소, 이산화탄소, 수증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적인 가정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 밀러는 한 번도 원시 대기를 구성하지 않은 엉뚱한 가스를 집어넣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네. 출발부터가 잘못된 과정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가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네.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실험 장치에 산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왜 산소를 뺐을까요? 이 산소는 아미노산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이 아미노산이 즉시 산화되어 없어져 버려요. 결국 이 실험 장치에 산소를 넣으면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실험 장치에서 산소를 빼버린 것입니다. 자, 또 교과서에서 밝히지 않는 또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자, 아미노산은 크게 두 종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 모양은 똑같지만 이렇게 우리 손 보시죠? 네,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네,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왼쪽으로 회전한다 해서 L형 왼손형 아미노산, 하나는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해서 D형 아미노산, 오른손형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L형 아미노산이 있는데 D형 아미노산 한 분자만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런데 밀러의 실험에는 이 L형 아미노산과 D형 아미노산이 각각 절반씩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 수 없냐? 바로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을 생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아예 교과서에서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타임지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때 타임지에서 여러 과학자들을 취재한 결과 이런 결론,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지구상의 대기가 메탄, 아모니아, 수소로 뒤덮인 적이 없었다. 두 번째,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94년에는 스페인에서 생명의 기원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생화학자들 모여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지구를 덮은 적이 없다. 이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공식 선언하고 이 밀러의 실험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밀러 자신도 2년 뒤 96년에 고백을 합니다. 내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다. 자수를 한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시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으나 확실치 않다. 또한 산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구 초기 암석에는 산소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여전히 우리 교과서에서는 마치 이 밀러의 실험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계속 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실험보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생성하는 이 실험보다, 밀러의 실험보다 더 나은 실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계속 싣고 있는 것이죠. 과학교과서에서 이 밀러의 실험을 빼버리면 결국은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되었다는 화학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화론은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진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정이 세워져 왔고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이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정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론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기원이 마치 빅뱅으로 시작한 것처럼, 또 생명의 기원이 물질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마치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배우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문제는 교과서입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교과서를 통해 진화론을 역사적 사실로 배우고 있는 우리가 그런 한 모든 생명은 물질로부터 온 것이라는 우리는 신념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반면 성경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우주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6일 동안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성경은 너무나 이것을 명확한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거나 또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린 단 한순간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요.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명을 논하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거짓인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믿죠?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이 무슨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